멸종 위기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수달. 이 귀한 녀석이 서울 한강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 한강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단란한 수달 가족. 무려 43년 만에 등장이라는데 대체 수달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던 걸까? 그동안 수달의 생존을 위협하던 환경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온 수달과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던 멸종 위기종 수달이 한강에서 여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수달 어미 한 마리와 새끼 3마리가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집단으로 한강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천호대교 북단 일대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수달 가족. 생태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수달의 등장에 놀라움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십 년간 한강에서 볼 수 없었던 수달. 대체 녀석들은 한강에서 왜 사라졌고 또 어떻게 나타난 걸까? 수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한국수달연구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우리나라 수달의 역사와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전문가들은 물론 10여 마리가 넘는 수달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 마침 연구원이 수달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보자 수달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쳐서 먹이에게 다가온다. 수달은 약 60에서 70cm의 몸 길이를 가졌고 몸무게는 약 5에서 15kg에 육박하는 족제비과 동물이다. 한때 하천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로 불렸던 녀석답게 커다란 물고기도 뼈째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물속에서는 천적이 없다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왜 이런 수달을 보기가 힘들어진 걸까? 박제된 수달 모형을 이용해 수달의 형태학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달은 그러니까 포유류, 즉 털 달린 동물들 중에서는 이 털의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엄청 빽빽하게 나죠. 거기다가 이 털이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고운 털로만 보이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안쪽 털이 아주 곱슬곱슬한 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를 한가득 가지고 있거든요. 공기층을요. 저희들이 입는 패딩처럼. 그러다 보니까 물에 일정 시간 들어가더라도 물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체온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보다도 훨씬 천천히 잃어버리고 늦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도 겨울잠을 자거나 그렇지가 않고요. 얼음물도 이제 얼음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피 때문이에요. 작고 납작한 두개골은 물살을 가르기에 적합한 머리를 만들었고 포유류임에도 불구하고 네 발 모두 물갈퀴를 갖고 있다. 꼬리 역시 몸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아주 굵고 길다. 수달이 수중 생태계 최고의 포식자가 된 것은 이런 형태학적 특징들 덕분이다. 옛날에 수달은 한강을 비롯해 전국의 강과 하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수질 오염과 모피를 위한 남획으로 급격히 그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특히 수달의 모피는 방수 보호 능력이 좋아서 꽤 비싼 가격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서식지의 파괴도 수달이 사라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한강에서는 1973년 팔당댐 건설로 강의 상류와 하류의 수생 생태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서울 도심부의 한강 둔치 개발 사업은 수달이 서식할 공간을 파괴해버렸고 결국 팔당댐 하류 한강에서 수달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수달을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센터장. 제작진은 그와 동행해 팔당댐 주변의 생태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달은 대체 왜 이곳을 떠나야만 했을까? 여기 이 댐 때문에, 이 팔당댐 때문에 수달이 좀 많이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게 댐이 물론 이제 그 물막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제 하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항상 막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상류에 있던 수달들이 이제 이 댐이 막힌 이후로는 이게 넘어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댐이 완공이 된 이후에 그 밑에 개체들은 그래도 단절은 됐으나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밑은 서울이라는 대도시도 있고 또 이제 환경이 그때 이제 하천 환경도 많이 변하니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이 개체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사라지다가 이제는 이제 이 댐 아래로는 뭐 거의 이제 나타난 바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댐 자체가 단절되게 된 이유는 댐 스스로도 이제 그 수달의 길을 막았지만 문제는 이 옆으로 이렇게 이제 그 뚝 댐 옆으로 치고 오려고 해도 이 양 옆에 그 차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로드킬 때문에도 그 수달들은 이 아래로 넘어오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팔당댐 주변은 도로가 잘 정비돼 있다. 사람들이 한강 전경을 보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기에도 그만인 곳이다. 하지만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 생태 통로 하나 없는 도로에서 동물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 댐 주변으로 높다랗게 쳐진 울타리 역시 동물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한강으로 들어가기도 빠져나오기도 힘든 환경. 울타리를 용케 빠져나왔다고 해도 녀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속력을 높이며 달리는 차들 뿐이다. 10m도 안 되는 거리지만 수달이 건너기엔 너무도 멀고 험하다. 실제 전국에서는 수달의 로드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은 이렇게 서식지의 파괴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사라져왔던 것이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수달 가족은 어떻게 한강으로 넘어오게 된 걸까? 한 개체가 이제 우연하게 아마 뭐 팔당댐 상류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 혹시나 그 임신한 개체가 이미 임신한 개체가 다행히 로드킬도 피하면서 그 이제 한강 쪽으로 이제 우연히 내려오는데 성공을 했고 그 개체가 다행히 또 죽질 않고 번식까지 성공을 해서 지금 또 새끼들 역시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 살아있는 그 상태가 정말 아주 이제 우연하게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감하고 운이 좋은 어미수달 한 마리의 모험이 한강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제작진은 연구원과 함께 동행해서 수달이 포착됐던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다. 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자 수달이 머물렀던 흔적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바위에 붙어있는 이 배설물도 모두 수달의 것이다. 오늘 형태가 좀 잘 보존됐네요. 네. 이건가요 지금 배설물이? 네, 지금 보이는 배설물입니다. 이겁니다. 수달 배설물. 아, 요것들이에요? 네. 이거를 수달의 배설물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근거가? 이 모형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수달이 좀 먹는 게 이런 어류나 이런 거 많이 먹고 바위에 올라와서 넓은 바위에 배설을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수달들은. 예. 고양이는 묻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달은 이렇게 넓은 바위라든가 오목 올라와 있는 곳에 배설을 하는 습성이 있고 예.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향을 맡아보시면 이렇게 시큼한 향이 납니다. 그러네요. 시큼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종마다 특징적인 형태는 있고요. 이렇게 뭐 개라든가 이런 종류는 또 다른 목에 약간 두껍게 놓는 형태들이 다르고 예. 다 각각 종에 따라서 배설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통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비닐이 발견되는 것도 수달의 것이라고 측정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수달은 안에 보면 거의 뼈라든가 생선뼈, 비닐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배설물이. 그럼 이건 수달의 배설물이 확실하겠네요. 네, 확실합니다. 예. 이 배설물들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수달 연구센터에 위치한 분석실로 넘겨진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한강에 살고 있는 수달의 식이 습성이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 자료인 셈인데 배설물 분석 결과 수달이 설치류나 새를 잡아먹은 흔적도 발견됐다. 수달은 가물치나 미꾸라지 등 비늘이 없거나 적은 종을 선호하는데 때에 따라 개구리나 갑각류 등 물속에 있는 거의 모든 생물들을 먹이 자원으로 삼는다. 그 중에서도 수달이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어류. 배설물에서는 어류의 뼈나 비늘 등이 특히나 많이 발견된다. 하루 식사량이 자신의 몸무게의 15%까지 먹어치운다는 대식가 수달. 이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구센터에서는 주로 대형종의 물고기들을 수달의 먹이로 쓴다는데 이 막대한 양의 먹이를 충당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금 보니까 베스랑 블루길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달 먹이를 저희가 한 가지만 주지 않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지금 베스랑 블루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화천군에서 수매를 한 것을 저희 수달들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이제 수달 먹이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좋아하나요? 잘 먹습니다. 그래요? 특히 베스 수달 같은 경우는 작은 물고기보다는 좀 큰 물고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한 번 수영을 해서 많은 먹이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수달에게 베스나 블루길 같은 녀석들은 아주 좋은 먹이거리죠. 야생에서 생태계에서. 예. 그렇다면 수달이 생태 교란종인 베스나 블루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베스가 서식하는 곳 자체가 그 물가 수변부의 그 습지, 그 수중식물들이 이제 자라나는 곳들 그런 곳을 이제 주로 서식처로 삼아요. 그러면서 베스는 그 식이 탐식성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생물들을 이제 보이면 닥치는 대로 또 잡아먹어 버리는 또 그런 습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베스의 크기, 그다음에 베스가 서식하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수달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하고 또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베스를 수달이 실제로 잘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뭐 수달이 베스를 다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수달이 있는 개체 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마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이제 베스나 이거를 이제 서식을 억제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뭐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생태계의 그 자연성을 이제 고유성을 지켜주는데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강원도 8호 주변에 위치한 한국수달연구센터는 연구기관이기도 하지만 수달이 편안하게 서식할 수 있는 자연 생태 공원이기도 하다. 다치거나 어미를 잃은 수달을 전국의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협력해 구조한 뒤 회복시켜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 이곳엔 11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데 호기심이 왕성한 녀석들답게 사람이 다가가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어찌 보면 사람을 반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혹시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 야생성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이 수달은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이제 반겨주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릴 때 구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에서 안겨서 우유를 먹고 자랐어요. 사실 그만큼 그래서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사람을 안 무서워하지만 싫어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야생화 훈련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냐면 이렇게 울타리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는 가까이 오는데 또 저 문을 열고 가까이 들어가면은
또 사람을 또 피해서 또 도망을 갑니다. 수달들이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문제인 건 얘네들이 이제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는 거죠. 이게 좀 큰 애들로 구조화됐다든가 야생성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이에도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릴 때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조금 친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가오는 수달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 것.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인간이 수달에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배려이기도 하다. 이 수달이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이 수달들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도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충분히 여기서 아무리 건강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얘네가 살아갈 공간에 집이 없다던가 먹이가 부족하다던가 그리고 사람의 접근이 많고 영향력이 크다던가 이러면은 곧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찾거나 아니면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건강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게 얘네들이 돌아갈 장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돌아갈 장소가.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 환경은 또 서울의 한강은 수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 질문에 대해 자신 있는 답을 하기는 힘들다. 그동안 하천 공사가 공공연하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달이 몸을 숨길 만한 은신처와 젖은 몸을 말릴 초지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달은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한강으로 돌아왔다. 혹시 한강의 생태 환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다. 돌아온 수달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최소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어야 그 유전적인 유지와 개체의 번식으로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개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더니 최소 생존 개체군을 분석했는데 적어도 20여 개체 정도 이상은 있어야만 그 개체들이 번식도 하고 또는 자연스럽게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는 교통사고로 로드킬이 나기도 하면서 그래도 다시 번식하는 개체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한계선이 그래도 한 20여 개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개체 가지고는 당연히 뭐 하나 가족으로서 어떻게 유전자 다양성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유전적인 새로운 유전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강원 이 강의 상류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개체를 도입으로 이제 이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의 개체군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강물이란 한 줄기 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수달의 삶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섬과 같은 조그마한 쉼터다. 수달 보호센터에서는 강 주변에 인공 서식지를 설치해 수달의 생존을 돕고 있다. 인간에게는 허름하고 버려진 공간처럼 보여도 수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휴식처가 돼준다. 인간이 수달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 하천의 그런 어떤 다양한 생물상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학에서는 수달에 가진 그 생태학적 기능을 핵심종이다. 또는 그 수생태계의 이제 건강한 수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텍스트적인 그 이제 특성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이라면 바로 우리 하천에 수달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천의 생물 다양성이 건강하구나 또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구나. 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달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수달이 그 좋아하는 먹이나 충분한 그런 먹잇감이 좀 어딘가 결손이 돼 버렸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를 반증하는 그런 동물이다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강은 너무 인간의 이익에만 맞춰 개발되고 또 쓰여져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들을 잃었고 이제 그 부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
4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수달을 계기로 한강이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물종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공동체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